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흉가나 폐가보다 위험한 안 좋은 터의 위험성. 거래처가 사무실을 옮겨 축하도 할 겸 찾아갔다. 그곳은 1층이 가게고 2층이 사무실인 건물이었다. 우선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게 안쪽 탕비실에서 이어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계단은 무언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어째서인지 아래로부터 두 번째 층계천만 폭이 좁고 높이가 높았다. 사무실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이 계단에 관한 일은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돌아갈 때는 그만 깜빡하고 발을 평범하게 내딛었다가 넘어질 뻔했다. 계단 위에서는 거기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내려가 라고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건 좀 빨리 말해주시.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가게를 나왔다. 그 회사는 실적은 그리 좋지 않지만 사장이 인품이 좋은 데다 사원들이 다들 부지런해서 어떻게든 꾸려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들이 새로 들어선 건물은 옛날부터 터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전에는 대기업 대리점이 들어서 있었지만 역시 얼마 가지 못해 사라진 터였다. 아마 그 때문에 임대료가 낮아서 들어간 거겠지. 몇 달 지나 간만에 그 가게를 찾았는데 사장이 없었다. 가게를 지키던 부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사고로 입원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순간 머릿속에 자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닌 듯 했다. 병원이 어디냐고 묻자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라고 말해 나는 2층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부인 역시 자살 미수를 의심하고 있는 듯 했다. 돌아오는 길에 또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또 아래에서 두 번째 층계 참이었다. 부인도 말하길 알고 있어도 늘 넘어진다니까요. 왜 여기만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라며 웃었다. 나는 병원으로 향해 사장을 만났다. 부상이 심해 한쪽 눈은 실명 직전이었지만 생각외로 건강했다. 단순한 사고가 맞구나 싶을 정도로 밝고 적극적이었다. 사고에 관해 물으니 혼자서 그만 시속 60km로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규각에 정면 충돌했다고 한다. 왜 정면에서? 누구나 그런 의문을 품으리라. 나도 마찬가지였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살할 생각 따위 없었어. 하지만 사고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나. 가게 일을 멍하니 생각하면서 운전하고 있던 것 같아. 몇 개월 지나면 퇴원하고 다시 일도 할 거라기에 퇴원하시면 가게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사장이 입원한 몇 달 사이 실적은 점점 나빠져 갔다. 끝내는 그 회사 슬슬 위험해 보이던데 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올 지경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장의 부고가 날아들어왔다. 장례식은 이미 마쳤고 회사도 문을 닫기로 했다는 부인의 전화였다. 상담을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기에 나는 가게로 찾아가기로 했다.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사장은 퇴원 후 부인의 차로 병원을 나서 가게로 돌아오다 전봇대에 충돌해 죽었다고 한다. 왜 갑자기 가게로 향했던 것인지도 모르고 왜 또 혼자 정면 충돌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부인은 혹시 자살일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고는 쓰러져 울었다. 나 역시 솔직히 자살이라고 생각했다. 쓰러져 오는 부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있었다. 폐업 관련 수속 처리를 알려드린 후 사무실 계단을 내려왔다. 이번에도 아래에서 두 번째 층계참을 밟다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가슴에 꽂혀 있던 볼펜이 굴러 떨어졌다. 나는 펜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계단을 바라봤다. 한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첫 번째 층계참과 두 번째 층계참 사이 병원에서 보았던 사장의 얼굴이 있었다. 한쪽 눈이 부어오른 사장의 얼굴이 말이다. 그리고 부어오른 손이 그 얼굴을 쓱 잡아당겨 끌고 가는 것도 보았다. 그 후 그곳에는 다른 가게가 들어섰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 곧바로 문을 닫았다. 지금 그 부지는 빈 채로 남아있다. 가게가 자주 먹히는 곳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두 번째 이야기, 괴상한 세계. 이상하지만 지금도 확실히 떠오르는 기억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이었다. 집 뒤쪽에 있는 큰 공터에서
여름방학 자유과제였던 근처의 곤충 찾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터 구석 콘크리트 바닥에 하수도로 통할 것만 같은 녹슨 철문을 발견했다. 흥미가 동한 나는 문을 열어봤다. 아래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보인다. 모험심에 가슴이 달아올라. 나는 곧바로 집에 돌아와 회중전등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두근거리면서 그 사다리를 내려갔다. 아래로 내려와 보니 바닥은 철망으로 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지하 배수로가 있는지 작게 물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 하수도는 아닌 듯했다. 통로는 앞뒤로 쭉 펼쳐져 있었는데 나는 우선 정면을 향해 걸어가 보기로 했다. 회중전등으로 발밑을 비추며 한동안 걸어갔다. 눈앞에는 철조망이 나타났다. 막다른 곳이었다. 옆에는 위로 이어진 사다리가 있었다. 더 굉장한 걸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실망하면서 나는 사다리를 올랐다. 얼마 걷지도 않았으니 처음 들어온 곳 근처로 나갈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 나온 곳은 처음 들어온 곳과 똑같은 곳이었다. 게다가 황혼이 치고 있었다. 분명 들어갈 때는 낮이었는데 어쩐지 무서워져서 나는 집에 돌아가려 공터를 떠났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뭐라고 해야 할까? 풍경이 미묘하게 달랐다. 대부분은 비슷하지만 과자를 사 먹던 가게가 본 적도 없는 집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고 동사무소가 병원으로 바뀌어 있기도 했다. 도로 표지판도 본 적 없는 이상한 마크가 붙어 있었다. 서둘러 집에 와보니 역시 미묘하게 이상했다. 뜰에는 커다란 선인장이 꽃을 피우고 있었고 스포츠카를 세로로 압축한 것 같은 이상한 디자인의 새빨간 차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현관 옆에는 인터폰 대신 아래로 기울어진 작은 레버가 붙어 있었다. 네 발의 털이 나 있는 길인 장식물이 문 양 옆에 있었고 하지만 우리 집이었다. 세세한 곳은 다르지만 어떻게 봐도 우리 집이었다. 명패도 그대로였다. 왠지 모르게 다른 그림 찾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집 뒤쪽으로 돌아가 부엌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거실에서 보라색 기모노를 입은 아버지랑 어째서인지 학교 음악 선생님이 사이좋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문득 당시 플레이하고 있던 게임을 떠올렸다. 그 게임에는 또 다른 세계라는 게 나오거든. 딱 그 느낌이었다. 내가 또 다른 세계에 와버리다니. 당황한 나는 공터로 뛰어갔다. 그리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뒤 원래 왔던 길을 더듬어 갔다. 정말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늦으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으니까. 그리고 다행히 처음 들어왔던 사다리를 타고 나는 원래 세계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나는 그 공터가 무서워져서 다가가지 않게 되었다. 공터 쪽을 바라보는 것조차 싫었다. 거기 가까이 가면 또 나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 그러는 사이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결국 그 또 다른 세계가 무엇이었는지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았다. 하지만 반년 전 일 때문에 주변을 지나갈 기회가 있어서 슬쩍 살펴본 적이 있었다. 반쯤 주차장처럼 사용되고 있었지만 공터는 아직 거기 있었다. 그 무렵의 공포감이 떠올라서 가까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철문도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수산진성. 아버지의 고향은 제주 수산리입니다. 수산리에는 수산진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그곳에서 자주 놀다가 기이한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수산진성은 조선시대 때 현무암으로 쌓은 성으로 험준한 곳에 시설을 만들어 방어를 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산진성이 있는 곳은 아버지가 다니셨던 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아버지를 포함한 동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주 놀았다고 하네요. 그날도 아버지는 친구들과 함께 수산진성에 가다가 돌을 높게 쌓아 올린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뭐하는 곳이냐? 소원 비는 곳 같은데 우리도 한번 빌어볼까? 아버지 친구는 소원 비는 곳이라고 말하곤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들어줄지 모르잖아. 어서 빌자. 두 분은 그곳에서 원하는 소원을 빌고 돌아가려는데
등 뒤에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소원 비는 곳 맞아? 아버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어느새인가 아버지 뒤에 있었습니다. 소원을 비는데 너무 열중한 나머지 누가 오는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소원을 빌려고 왔어. 아버지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셨는데 그 소녀의 차림새는 단발머리와 고무신 그리고 치마와 반팔티를 입었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의 눈앞이 흐려지더니 여자아이가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친구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 몇 번을 넘어지면서까지 집까지 계속 달리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어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너무 황당한 일이어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고 결국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수선진성에 어린 여자아이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는 사라진다고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으시고 기억을 되짚어가며 소원 비는 곳에서 만난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저희도 소원 비는 곳에 다녀왔는데 혹시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께서 마을 어르신들 중 한 명에게 묻자 마을 어르신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선진성을 지을 때 자꾸만 무너져 내려서 축성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스님께 물었더니 10살쯤 되는 어린 여자애를 공양의 성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13살쯤 되는 어린 소녀를 공양에 바치니 성이 무너지는 일은 없었지만 그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진앙알망당이란 당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가끔씩 그곳에 여자아이가 나타나서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비는 곳이냐고 물어본다고 하네요. 아버지에게 수십 년도 지난 일이지만 문득 그 아이가 빌었던 소문이 뭐였는지 가끔 궁금하다고 하네요. 네 번째 이야기, 장산범 괴담. 때는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 먼저 저의 본적은 경북 영주에 두고 있지만 학업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사업 실패를 겪고 다시 본적인 영주로 낙향하게 되었습니다. 낙향을 결심하고 나서 시골에 비어있는 기와집을 수리해 생활을 하려 했습니다. 그 기와집은 낮은 산 입구에 기대어 있는 곳으로서 앞들 너머에 신장로가 나 있는 등 그리 오지는 아닌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대로 마루와 마당이 있는 그런 작은 한 채의 기와집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홀로 지내기 시작하니 오히려 자유롭고 조용해서 외롭지만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방안을 정리하면서 도시와는 달리 온 창과 문을 다 열어 젖혀놓고 음악을 듣는 것도 그랬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두고 방을 정리하다 보니 갑자기 문밖 마당에 거대한 물체가 휙하니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물체가 지나갈 때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는데 아주 고운 흰털이 나 있는 개처럼 생긴 네발 짐승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때 소름이 쫙 끼쳐왔는데 그 이유는 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컸기 때문입니다. 거의 덩치는 웬만한 소와 비슷할 정도로 큰데 지나갈 때 소리도 진동도 없이 휙하니 지나갔죠. 저는 개가 지나간 건가라고 여기고 문 밖을 내다보며 그 물체가 지나간 방향을 살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헛것을 봤나 보다 싶어 하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정리를 대충 마치고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허상을 봤다고 썰을 풀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설명하는 물체의 모습을 보고는 혹시 그거 아니냐? 흰색의 우는 동물. 이름이 뭐더라 하고 답을 해왔습니다. 저는 우는 동물이라기에 우는 천사? 라고 되물었더니 친구는 그거 장산범 아니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산범이란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생김새가 비슷한 어떠한 존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뭐야 그게 하는 심정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목격한 생김새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얗고 긴 털이며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매우 빠르다고 묘사하는 덩치까지 너무도 닮아있는 표현들에 충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것이 항목 설명 중에 경북 영주를 언급하며 소백산맥 일대에서 목격담이 자주 나타난다니
저는 평소 미신을 잘 믿지 않는 터라 당황스러운 와중에도 친구에게는 이것은 허상이다. 나는 헛것을 보았고 장산범이라는 존재와는 우연히 닮아 있을 뿐이다.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비웃으면서 그래, 허상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겠지. 허상인지 아니면 세간에 익히 알려진 요괴를 본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봐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스스로 부정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개가 아니었던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느 덩치가 비현실적으로 큰 사람이 흰색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네 발로 기어서 내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기해서 장산범에 대해 계속 찾아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생김새 묘사가 미친 듯이 일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5번째 이야기, 핸드폰. 옛날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했었다. 폴더폰이 고장나서 한 부부가 사내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찾아왔다. 접수는 내가 했고 찍는 사진마다 이상하게 변한다며 부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일선에서 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그리 드물지도 않다. 휴대폰도 기계니까 어디 하나 고장나는 건 흔한 일이고 신명사진이라며 깍깍 떠들어대는 고객도 있지만 대개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나 카메라에 고장이 생긴 것뿐이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해 일단 사진을 보기로 했다. 사내 아이의 얼굴과 목 근처에 빛이 들어온 느낌의 사진이 찍혀 있었다. 수백 장은 더 될 사내 아이 사진이 전부 다 그랬다. 하지만 일단 우연일 거라 여기고 손님에게는 수리를 제안했다. 확인을 겸해 우선 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가게 아니나 다른 직원들 사진을 찍어봐도 평범하게 나올 뿐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이번에는 바로 그 사내 아이를 찍어봤다. 찍고 나서 그 사진을 응시하고 있자니 방금 찍은 사진에서 사내 아이 얼굴 부분만 점점 무너져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되었다. 눈앞에서 일어난 걸 보고 손님은 물론이고 나조차 얼굴이 새파래졌다. 6번째 이야기, 교수대. 처음에는 그저 우발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계기는 2년 정도 전에 보고 있었던 심야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0분 분량의 소규모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끝나버렸지만 전국에서 방송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므로 어쩌면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투고를 소개하는 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튀는 코너도 없었지만 그것이 그 프로그램의 핵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투고라고는 해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끝 무렵에 언뜻 소개될 뿐입니다. 시청자가 도시에서 본 이상한 간판의 사진이라든가 기르고 있는 애완용 동물의 이상한 행동을 찍은 비디오라든가 조금 웃음이 나오면서도 괴기스러운 영상을 보내서 채택되면 경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저도 없는 머리를 짜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히 경품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도 뭔가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저는 제가 생각해낸 그 계획이 완전 마음에 들어서 곧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것은 적당한 크기의 판과 나무 말뚝, 그리고 로프 1개. 이것뿐입니다. 우선 판의 못으로 말뚝을 박아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판에는 손으로 써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라고 씁니다. 이것뿐이라면 색다른 건 없겠지요. 공원의 공중 화장실이나 시수장 앞에도 자주 있는 간판입니다. 다음은 로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쪽은 간판보다 간단합니다. 한 방향에 가장자리를 잇고 둥글게 고리 형태로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으로써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일은 이것을 적당히 배치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자그마하지만 저의 투고 작품이 완성됩니다. 휴일을 골라서 저는 교회의 숲으로 차를 타고 갔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내려서 로프와 간판을 짊어지고 숲속으로 조금 들어갔습니다. 곧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묵직한 소나무입니다. 지면에서 3m 정도 되는 곳에 거의 수평에 가까운 굵은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조건과 딱 들어맞는 나무였습니다. 준비한 망치를 사용해서 저는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는 간판을 그 소나무 앞에 세웠습니다. 그 뒤 애써서 나무 위에 기어오르고 가지에 한쪽이 고리가 된 로프를 동여맸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서 만족스럽게 저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적힌 즉석 교수대입니다. 결코 좋은 것이 아니란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TV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 한동안은 웃음을 참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진을 찍으려 하니까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간판용 목재는 근처 홈센터에서 사온 것인데 판과 말뚝의 상태가 깨끗했습니다. 로프는 그다지 마음에 걸리지 않았지만 쓸쓸한 숲속이 배경인 작품인데도 간판이 새 것처럼 깨끗하다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작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몇 주일 정도 이것을 여기에 두자. 비를 맞게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면 비바람 때문에 간판의 나무도 좀 덜 얹어서 황량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만약 누군가에게 발견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양심 있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화를 내며 철거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것은 단순히 못된 장난이고 발견되었다고 한들 달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선 그다지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판과 로프를 그대로 놔두고 돌아갔고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고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자신이 설치한 못된 장난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것을 기억한 것은 정확히 1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심야 프로그램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타고 달렸습니다. 잊고 있었던 1개월 사이에 태풍이 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들어가는 산속은 풀이 무성해져서 풍경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가던 도중에 길을 잃을 뻔하면서도 나쁜 장난거리를 발견하러 산속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필름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그 자리는 황량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백목으로 만든 간판은 회색으로 좀 더러워졌고 검은 잉크로 쓴 자유롭게 라는 문자는 비바람을 맞아서 얇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축 늘어뜨린 로프에는 간판을 본 누군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엄청 쫄았기 때문에 얼굴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 이미 썩어 가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서 저는 이미 그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힘없이 손발을 흔들어대며 혼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람에 흔들려서 이쪽을 보기 전에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생각했었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그 못된 장난이 나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엄밀히 생각하면 제가 한 짓이 자살 방조가 됩니까? 그러나 죄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못된 장난 때문에 간판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자살에 이르게 한 그 원인의 발단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살자에 대한 기사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숲속에 매달려 있겠지요.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말이죠. 7번째 이야기, 할아버지.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일이다. 당시에는 그리 무섭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상한 일이었달까. 중학교 2학년 2학기. 급성 맹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딱 중간고사 직전이었기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새벽녘에 복통을 느껴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바로 입원하고 수술을 준비했지. 수술은 다음날 일정이 잡혔기에 나는 진통제를 먹고 병실에 누워 있었다. 병실은 6인실로 꽤 컸지만
입원 환자는 나와 옆에 있는 사람뿐이었다.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친 어머니가 갈아입을 옷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문병을 오셨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0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병실에 들어오셨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을 병문안하러 온 듯했다. 어머니는 지금부터 일주일 정도 신세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셨다. 할머니도 젊으니까 금세 나을 거예요. 우리야말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미소 지어 주셨다. 분위기가 참 좋은 분이었다. 할머니는 옆 사람 침대 커튼을 열고 들어가 1시간가량 이야기하더니 돌아가셨다. 면회 시간이 끝나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날 밤 나는 다음날 수술 받을 생각에 걱정이 돼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자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지 옆 침대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이 병실에 누가 입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여기서 몇 달간 혼자 있어서 정말 심심했다네. 왜 입원한 건가? 소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아까 할머니의 부군 되시는 분 같았다. 상냥한 목소리였다. 맹장염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파져서 곧 시험인데 큰일 났지 뭐예요. 나는 학교 이야기와 동아리 이야기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머니가 집에 가셔서 불안했기에 더욱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상냥했기에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을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젊은 건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거야.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구나. 나는 실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할아버지의 입원 이유를 여쭤봤다. 이제 아픈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하기도 힘들구나. 아마 얼마 못 버티겠지만 나는 괜찮아. 아마 퇴원하지 못하고 이대로 여기서 떠나겠지만 말이야. 온몸에 병이 퍼져 있는 듯했고 오래 이야기하고 있으니 확실히 괴로운 기색이 목소리에서 묻어나셨다. 나는 갑자기 슬퍼져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먼저 퇴원하겠지만 병문안도 올게요. 언젠가 분명 건강해지셔서 퇴원하실 거예요. 스스로 아파보니 마음이 약해진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아버지가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내게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다음 달 나는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였기에 그 후 반나절 동안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니 이미 저녁이었고 침대 옆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한 후 경과가 좋으면 퇴원할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옆 침대에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다른 병실로 옮기셨나 싶어 퇴원하는 날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경과는 예상보다 순조로워 닷새 정도 있다 퇴원하게 되었다. 내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병실로 들어오셨다. 나는 할아버지는 어디로 병실을 옮기셨나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한 할머니의 눈을 보고 당황했다. 할머니는 내게 편지를 건네주셨다. 그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건네주는 게 늦어져서 미안해요. 거기에는 마지막 밤 혼자가 아니라서 즐거웠네. 고마워. 부디 건강하게 살아주게나. 라고 적혀 있었다. 약간 삐뚤빼뚤한 글씨로 말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수술을 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대로 숨을 거두셨던 것이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다. 저도 그날 밤 할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불안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상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듯한 얼굴을 하셨다. 할아버지는 목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다 성대를 다쳐 이야기는커녕 소리조차 못 내는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편지는 죽기 전날 밤 스스로 임종이 가깝다는 걸 느끼고 썼을 거라는데 지금도 나는 그날 밤 할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곤 한다. 그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기묘하다고 생각하지만 할아버지의 상냥한 목소리는 평생 잊지 않을 작정이다. 8번째 이야기. 강원도 어떤 여자 고등학교의 괴담. 대학교 처음 입학하고 나서 MT였던가요. 술을 진탕나게 먹이시는 교수님을 피해 저는 시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술 먹기 싫은 분들의 피난처가 맞는 표현이지만요. 아직 새내기였던 저는 친한 동기라 선배도 없고 외국인 유학생들로 바글바글했던 그 방에서 멀뚱멀뚱 앉아만 있었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 주위를 둘러보니 마침 친한 동기의 누나가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미 면식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통성명을 한 후 심심하니 무서운 얘기라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몇 가지의 이야기인가를 나눈 후에 그녀가 자신의 모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어 말해봅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자신이 귀신을 자주 보는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자주 보는데 모습을 드러내는 귀신도 많지만 대부분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더군요. 5번 중에 받을 리 없는 전화를 받거나 경비 초소에서 경비 아저씨처럼 서 있는다거나 비 오는 날 복도를 뛰어다니는 꼬마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귀신이더라 하는 것들이요. 볼 때는 모르지만 보고 나서 조금 뒤에 현타가 온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학교에 놔둔 물건을 찾으러 왔더랬죠. 친구만 들어가고 자신은 친구가 무서울까봐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서 그녀는 친구에게 어디쯤인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3층 전신 거울 앞에 서 있어 라고 답했죠. 그 여고의 3층에는 전신 거울이 없습니다. 그녀는 무심결에 전신 거울이 없다는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현타가 온 친구는 미친 듯이 그곳을 뛰어내려왔답니다. 마치 여러 명이 동시에 뛰는 소리가 났을 정도로 열심히 뛰었더래요. 내려와서 경비 아저씨와 만나 안정을 찾고 정문으로 나와 그녀를 만났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정문까지 바래다주고 자기는 혼자 정문으로 나왔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동기 누나는 하나를 더 깨달았는데 그날 경비 아저씨가 아파서 병가를 냈던 날이었던 거죠. 평소 경비 아저씨와 친했던 그녀였기에 틀릴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친구를 정문까지 바래다준 경비 아저씨는 대체 누구였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그 여고는 구관과 신관이 있다고 합니다. 구관과 신관이 공중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문은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고 잠가두기 때문에 절대로 평소에 열리지 않는다더군요. 그런데 구관을 철거하게 되어서 그 철문을 개봉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라 학생들이 다니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고에는 기숙사가 있다는 거려. 기숙사생들은 구관이 철거되기 전에 들어가 볼 심산으로 건물에 들어갔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철문을 열어버린 거죠. 문제가 생긴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밤마다 구관 쪽 건물과 가까운 기숙사 방의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원이 밤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 라는 거였죠. 방학 중인 학교에서 한밤중에 사람 지나다니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잘 수가 없다던가 전기 배선을 뜯어 불이 켜질 리 없던 구관에서 나온 빛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많은 사람이 다리를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독교인이라 믿지는 않지만 장소도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주 가끔 그곳에서 있었던 인상 깊은 일들, 자주 있었던 일들을 마치 영화 스크린처럼 플래시백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유명한 노르망디의 해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건들은 이야기였기에 위의 이야기를 말했더니 그녀는 그런 추억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구간에 있던 무언가는 신관으로 옮겨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원도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셨던 아버지께 그 여고에 관해서 여쭤보니 바로 말씀하셨죠. 그 무덤 위에 지은 학교, 나 아는 선생도 거기에 있어 라고 하시면서 오늘 떼시더군요.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퇴하신 지가 좀 되신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쨌거나 무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는 그 무언가를 자신이 직접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가 오던 날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그녀는 친구가 늦게까지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구간은 철거된 후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직접 잠긴 유리문을 열어주시고 로비를 통과해 층계를 올라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등지고 계단을 오르던 중 뭔가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마치 아주 빠르게 마루 장판을 두들기는 소리 같더래요.
아니면 누가 계단을 엄청 빠르게 내려오는 소리 같더랍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그녀는 계단 층계에서 잠깐 멈췄는데 그때 벼락이 딱 쳤더랍니다. 벼락의 빛이 비친 벽에 그것이 그림자로 보였는데 생김새가 마치 감자 같은 거대하고 쭈글쭈글한 구체에 눈썹과 코와 입이 달렸고 몸에는 수많은 팔다리들이 꽂혀 있더랍니다.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손에 있는 손가락과 발들이 땅에 끌려서 소리가 났던 거였죠. 도저히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을 몰골에 그녀는 뒤돌아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기 누나가 산에 살아서 건강하기 때문에 금방 계단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계단에서 계속 따라오더래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빠르게 내려오는 게 그림자로 보이길래 로비까지 전속력으로 질주를 했고 경비 아저씨가 계신 곳으로 나와서야 안도감이 들더래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뭐 본 거 없냐고 자신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지금 왜 다들 전화로 자기를 부르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녀의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서 어쨌건 학교 전체 경비가 강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말해준 것이 생각해보니까 거울 귀신 때도 계단을 내려올 때 그런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저도 하나 깨달았습니다. 설마 기숙사 애들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구나. 우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9번째 이야기, 계곡. 오래전에 친구들하고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쪽이었는데 사람도 거의 없고 물도 안 깊어서 근처 민박집으로 가서 방부터 잡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인상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재밌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밤에 계곡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사내 아들이 계곡에 많이 빠져 죽었다고. 그래서 여기 마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자가 빠지면 계곡 허리 쪽에 뱉어져 나오는데 남자가 빠지면 그대로 실종된다고 하네요. 뉴스 보면 계곡에서 익사해서 죽었다는 얘기 많잖아요. 또 할머니 세대는 남아선호 사상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계곡 가서 수영을 하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한참 놀았습니다. 저녁쯤 돼서 맥주 한 캔씩 먹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진놈이 담배 한 갑씩 돌리기로 내기를 하자고 했죠. 그래서 계곡에 5명이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30초쯤 있다가 물도 차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한 놈이 물살도 약했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깊은 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라도 말해도 정신 나간 놈처럼 머리만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쑥 하고 빠지더라고요. 저런 왜 저러냐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수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놈은 해병대를 나온 놈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놈이 친구가 물에 빠진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구해서 나왔는데 빠진 놈이 의식이 없는 겁니다. 군대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해주니 다행히 깨어나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기와집이 어쩌고 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구급대원분들이 오시고 병원 가서 검사 받으니까 이상 없다길래 다시 민박집으로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그랬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수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부르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소리로 들린 건 아닌데 분명히 불렀다고.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보니까 계곡 속에 기와집 하나가 있었는데 기와집 앞에는 어떤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서서 손짓하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를 따라서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방 안이 가구 같은 거 하나 없이 비어 있었답니다. 여기까지 기억난다는데 듣고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납니다.